예, 시장 분석하면서 종목 전략과 시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SP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 시장이든 우리 시장이든 지금 어떤 방향에 대한 고민을 아무래도 덜 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우상향은 거의 확신처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표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저도 뭐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 지수가 아까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2,390포인트에 거의 다가왔어요. 그래서 연초, 그러니까 지난 연말에 지수가 2,200포인트가 조금 안 됐었거든요. 한 100포인트 정도 지금 올라온, 100포인트가 더 올라왔네요. 한 180포인트 정도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더 가느냐, 못 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수익률이 이제 추가적인 수익률이 더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기로점에 놓여 있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간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불안하잖아요.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유동성 때문에 왔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불안하기 때문에 지금 그 이외의 강세 요인을 찾아야지만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강세 요인을 유동성 이외의 거에서 한번 찾아보고 그리고 유동성은 얼마나 더 늘어날 수 있는지를 한번 가늠해 보면서 더 투자해야 되는지 믿고 해야 되는지 좀 줄여야 되는지 이걸 따져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환경 요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금리는 뭐 당연한 거고 그중에서 이제 달러 약세가 나타나면서 이머징 마켓 시장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년물 국채 미국 쪽 흐름하고 달러 지수 선물 흐름하고 좀 비교를 한 표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그 표를 보시면은 제가 3개의 박스권으로 그려놨는데 맨 왼쪽에 있는 박스권이 2017년 그쪽까지 온 그 박스권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코스피 지수로 보거나 이머징 마켓 쪽에서는 최고치를 찍었던 그 박스 기간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푸른색 박스권은 그 2018년에 정점을 친 이후에 QT가 본격적으로 됐었던 그 구간이고요. 그리고 이제 맨 오른쪽의 박스권은 이 왼쪽의 박스권하고 똑같은 환경 요인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푸른색 선이 달러 지수인데 달러 인덱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쭉쭉쭉쭉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리는 안정권으로 옆으로 약간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저거 국채 가격이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금리가 낮아지고 있다, 낮은 상태가 유지가 되고 더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겠죠. 가격이 올라가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이 언제 나타날 것이냐라는 것이죠. 저 가운데 있는 모습이 실질적으로 이머징 마켓에 조정을 만들었던 구간이니까요. 그래서 저런 구간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짐 빼고 시장에서 빠져나와야겠죠. 그런데 지금은 아직은 그 단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2017년 왼쪽에 있는 박스권이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저 때의 조건을 잘 말씀을 드리면은 금리는 뭐 지금보다는 좀 약간 높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은 금리가 2000년도에 금융위기 지나면서 금리를 좀 높여놓은 상태. 저점 치고 한 3번의 금리 인하를 해서 기준금리가 1%에서 1.25%였던 당시였고요. 지금은 뭐 제로 상태니까요. 그래서 저렇게 2018년처럼 푸른 박스권처럼 변화가 나타나려면 일단 금리가 경제가 좋아지면서 1%에서 1.25% 정도까지 와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왼쪽 빨간 박스권에서 나타났었던 그 정점을 치던 시기의 그 환경 요인이니까요. 그래서 달러 지수가 돌아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리가 1에서 1.25% 기존금리 그쪽에서 본격적인 QT로 이어지는 그 구간이 들어서지 않는다면은 이 유동성 장세가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러한 환경 요인이 빨간 박스권하고 지금이 같다라고 감안을 한다면은 지금 뭐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정점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러니까 타이밍을 봐야지 지금 주가의 절대 지수를 놓고 볼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2017년에 저렇게 유동성 장세가 만들어지긴 만들어졌는데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수익이 많이 나긴 났었는데 그때부터 스물스물 주가가 빠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환경 요인도 좋고 주가가 기업 이익이 많이 올라가는데도 주가가 오히려 빠지기 시작했었다. 그러니까 그게 선반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업이익이 최고치에 도달했을 때 주가가 빠지듯이 지금은 기업이익이 좀 안 좋지만 늘어날 것을 감안해서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결과에 있어서 저건 왜 그 당시엔 왜 주가가 빠졌느냐 그거에 대한 이유를 그 후에 인식을 할 수 있듯이 그 뒤에 이익이 줄어들었으니까요. 예. 2018년 이후에요. 지금도 기업 이익이 늘어날지 감소할지 이거에 대한 답은 훗날 나온다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환경 요인을 보고 저 환경 속에서 기업 이익이 늘어날 것이라고 감안을 한다면 향후에 나타날 수 있는 변화 요인을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정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러한 환경 요인이 변화가 되지 않는 한은 시장은 계속 간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최소한 금리가 1에서 1.25%가 된 다음에 걱정을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 그림 보면서 조금 더 얘기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환경 자체가 지금 변화하지 않았고 네. 달러 약세, 국채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뭐 이런 기조가 계속 갈 테니 고점에 대한 논란을 지금 할 필요는 없다라고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오히려 박스 쳐주신 세 개 박스 쳐주신 그 중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추세 자체가 변화할 때 어쨌거나 달러 국채하고 달러 지수 한번 수렴했다가 다시 퍼지는 느낌이 있으니까 네. 지금 제일 끝에 와 있는 오른쪽 표에서도 이제 수렴할 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남아 있다고 볼 수밖에 그렇죠. 없는 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돌아서고 강세로 돌아서야 되는데 또 한 가지 제가 저 말씀을 듣다 보니까 빼놓은 게 뭐냐면 2018년에 달러가 강세가 저렇게 쭉 올라오고 있는 배경에는 네. 미중 무역 분쟁이 시작됐었던 그때입니다. 그래서 저게 쭉 같이 올라오는 것이지 사실 어떤 규칙적으로 움직이진 않아요. 네. 달러 지수하고 국채하고 규칙적으로 움직이진 않는데 그 당시에 환경 요인 중에서 무역 분쟁이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같이 동반 강세를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까지도 그게 이어졌었는데 그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냐면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하나의 위기를 맞는다라고 해석이 돼버리면 국채하고 달러하고 같이 상승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네. 근데 지금은 국채는 올라가되 푸른색 선은 빠지고 있는 저 모습을 보면은 달러는 빠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렇다라고 본다면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이외에 지정학적 리스크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그 기업들 제재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위기로 이어지는 그것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 위기하고는 별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를 보이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2018년 저 구간에서는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국채가 약세를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머징 마켓에 더 부담을 줬다라는 것이죠. 네. 하지만 지금은 그 반대의 상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나스닥이나 이쪽은 위험자산이긴 하지만 이머징 마켓보다는 그나마 좀 안전자산 취급을 받을 수가 있는 미국 자산이지 않습니까? 예. 그쪽 위험자산은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저러한 유동성이 더 본격화되면서 풀리기 때문에 이머징 마켓 자산이 더 덩달아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가뜩이나 이제 선진 중앙은행에서 이런 저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이상 저 아까 그 빨간 선이 급격하게 떨어질 일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중요한 이제, 건 바로 그거죠. 네. 저건 연준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연준 마음에 있어서 저것을 금리가 올라가는 그 모습을 만들지 않는다면은 지금 상황이 변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그러겠죠. 2021년까지는 지금의 기조를 계속 이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말을 했으니까. 한 거고 약속을 한 것이고 제가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이유 중에 또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하기 때문에 지금의 유동성, 환경 이것이 바뀔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은 시장이 올랐기 때문에 빠져나와야 된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예, 역시 그 표를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해주고 계신데 이 시간 통해서 국채 발행 물량에 대해서도 계속 언제를 해주셨지 않습니까? 좀 어떤 흐름들이고 여기에 따라서 또 시장 힌트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급증하고 있는 이 미 국채 발행 규모에 대해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이 8월 초에 경제 보고서하고 국채 발행 일정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지난주 우리 시간 목요일로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따져 보니까 4분기에 발행 계획 공개가 됐는데 이 단기물이 무려 5,877억 달러가 늘어나는 거예요. 전체가 이게 아니라 늘어나는 증액되는 게 그 정도고 중장기물이 6,283억 불 늘어나서 1조 2,160억 달러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표에서 보시면은 저런 강세 랠리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늘어났을 경우에 저게 이탈을 해버리면 그러면은 약세로 들어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요인 중에서 하나가 충족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달러는 계속 양세로 가더라도 만약에 국채가 저기서 이탈을 해버리면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충족이 된다라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늘어난다 하더라도 QE는 지속돼 가지고 공급이 돼야지만 저게 유지가 될 테니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빨간색 선으로 제가 상승 추세선을 만들긴 만들었지만 설사 저것을 이탈했더라도 전 저점 정도만 유지가 된다면, 그러니까 10년물 국채 기준으로 한 0.5에서 0.7 정도만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탈한 상태에서 박스권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러한 채권 랠리가 유지가 될 수가 있게끔 유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QE가 지속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예. 이 8월하고 9월, 그러니까 이 4분기는 이제 10월부터 11월이고 그 이전에 2분기 국채 발행 물량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예. 이번 주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 화, 수, 목 이렇게 발행이 됩니다. 근데 이제 8월에 늘어나는 물량이 1,661억 달러나 되고 네. 9월에 2천억 달러가 넘게 늘어나는데, 제가 여기서 이 늘어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번 주에 발행이 되니까 다음 주 정도 되면은 그 늘어난 것이 연준이 얼마나 개입했는지 연준 자산을 보면 알 수가 있을 네,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 늘어날 때 연준이 얼마나 개입하는지를 우리가 가늠한다면 4분기에 연준이 얼마나 더 개입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 추측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10월부터 12월 얘기를 왜 지금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증가되는 양은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FRB가 어떠한 조치를 하는지 확인이 되면 오히려 확인이 되는 순간부터는 4분기의 불안감이 기대감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아. 그래서 QE에 대한 기대감이 더 극대화되는 것이고, 물량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은 QE 양이 그만큼 더 급증한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이 여태까지 늘어났었던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4분기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빠져나갈 것이 아니라 유동성 효과가 더 커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염두에 두고 시장을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채권 같은 경우에는 발행,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수요 공급으로 따질 게 아니라 저금리 기조에서 계속 시장에 개입한다, 여기에 더 방점을 두고 봐야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걸 개입 안 하면 무너지니까요. 네, 그래서 예. 그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것을 기대하자는 것입니다. 예, 역시 유동성에 대해서 좀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요. 시간이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어떤 미국 재무부의 경기 전망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거기서 시장 힌트를 좀 얻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것도 간단하게 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GDP가 3분기 이후 다음 몇 분기 동안 계속 늘어날 것이다. 특히나 잠재 성장률을 초과할 것이다. 이렇게 미국 재무부에서 코멘트를 날리고 있습니다. 예. 잠재 성장률은 1.7에서 1.8%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걸 넘어선다면 2%에 근접한다라는 얘기고, 계속 재무부가 목표를 삼아왔었던 2%대 GDP 성장률이 다음 분기부터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경제 확산 추세로 들어선다라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좀 불안한 요인이 저 표에 보시듯이 제가 다 일일이 설명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 표에 나와 있는 불안한 그런 요인들이 있습니다. 아직은요. 컨택 쪽이 부진하거나 코로나 쪽 아직도 좀 있고 하는 그런 문제.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재정 정책이 지속이 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네네. 말씀드린 대로 아까 말씀드린 국채가 늘어나고 그 뒤에서 저렇게 재정 정책을 지속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QE가 지속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앞뒤가 맞는 재무부 쪽에 저 코멘트를 놓고 봤을 때는 향후 4분기까지의 강세장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완화적인 재정과 통화 정책이 또 일맥상통하게 가고 때문에 시장의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SP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했고요. 저희들도 여기서 바로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